네, 안녕하세요. 컨슨 월드와이드 한국 대표 이준모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가 저희 13번째 기아지수 발표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글로벌 한거 리포트라는 것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좀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자리에는 컨슨뿐만이 아니라 좀 그 UNHCR에서도 오시고요.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그 MSF하고 옥스팜, 그리고 각기 다른 또 코이카에서도 오시고, 굿네이버에서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이 여성분은 그 남수단에 있는 벤티우라는 그 남미 캠프에서 현재 이른 아침 일찍,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뭐죠? 물통을 딱 들고 이른 아침에 이제 물을 기르러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남수단인 거 다 아시죠? 근데 거기서도 이분의 표정은 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라는 표현이 그런 좀 뉘앙스가 풍기지 않나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간지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패션이 정말 엄청나요. 거기에서 나는 계속 좀만 누군가 날 도와준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열심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베네피셜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프로그램 파티시펀트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컨선에 대한 소개는 여러분께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주 저에게 중대한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50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더블린 캐슬에서 여러 연사들이 와서 축사를 했는데요. 특별히 그 아일랜드 대통령이 마이클 D 히긴스 대통령도 오셨고, 또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자 그 UN 특별 기후대사였던 메릴 로빈슨, 그다음에 UN 부사무총장 아미나 모하메드, 이런 분들이 어제 오셨었어요. 그리고 보셨듯이 빌 클린턴도 왔었습니다. 이 기라성 같은 연사들을 제치고 이날 가장 주목받았던 그 주인공은 에일린 베라보스라고 하는 22살 된 루안다 청년이었습니다. 1994년도에 루안다에는 큰 내전이 있었어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때 제노사이드가 벌어졌고 무려 150만 명이 150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 240만 명 정도가 이제 난민이 됐습니다. 거의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난민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후투족하고 투치족이 싸워서 그렇게 된 거죠. 이 내용은 그 호텔 루안다 보시면 좀 더 리얼하게 그런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를 피해서 나라의 밖으로 가게 되죠. 아닌 엄마도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 곳이 그 콩고 민주공화국 DRC 콩고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일린 엄마는 아일린을 임신하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그 레퓨지 캠프에서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이고 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아일린 엄마는 컨선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컨선에서 제공한 영양 비스켓을 먹고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키워서 회복이 돼서 다시금 본인의 나라인 루안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는 아마도 루안다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었을 텐데요. 15살 되던 해에 엘리는 엄마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엘린, 사실 너는 루안다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그 레퓨지 캠프에서 너를 낳았단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엘리는 성장하게 되고 다시금 20살이 되던 해에 컨센의 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 문을 열고 나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레퓨지 캠프에 태어났던 그 여자 아이였다고. 완전히 스태프들은 소름에 돋게 되죠. 그리고 이 에일리는 루안다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되고 싶었지만 다시 꿈을 바꿔서 아프리카 드림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자신의 얘기를 이제 거침없이 했죠. 그래서 저희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가장 히어로는 에일린이었습니다. 저는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것은
단지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생각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에일린이 바로 그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기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아는 사실 배고픈 고통이잖아요. 사전적 용어로는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느끼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배고파서 힘드신 적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계속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정말 우리 인간적인 인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희 컨선에서는 매년 세계 기아지수를 발표하면서 세계 또 지역 각 국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기아의 현지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아지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예요. 영유아 사망률, 아동 영양 부족, 불충분한 식량 공급. 그래서 총 네 가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계표가 있는데 보시면 극히 위험이 50% 이상, 그리고 35에서 49.9가 위험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이 밑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극히 위험한 국가가 하나, 위험한 국가가 6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는 기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 한 28%가 감소됐어요. 그 포인트가 29.2에서 20.9로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감소됐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유엔과 세계사회는 2030년까지 모든 기아는 종식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12년 하고 한 달, 열흘, 10시간이 남았어요. 예. 아직은 우리의 지금의 노력으로는 그 기아 종식까지는 너무 택도 없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년간 기아 인구는 무려 50%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스텝백,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일까?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올해 2018년도 글로벌 헌거 그 인덱스 맵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디가 제일 빨갛고 주황색이죠? 네, 아프리카에서도 이쪽이죠. 이거를 그 사하라 사막 밑에 있다고 해가지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또 색이 붉은색일까요? 네, 이쪽입니다. 남아시아, 그렇죠? 세계적으로 보면 이쪽 지역이 가장 기아의 어려움을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 남아시아에 요 녹색이 다시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 녹색이, 그것은 뭐냐 하면 저체중과 허용 아동 비율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더 악화됐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하라 있는 아프리카의 말씀을 드릴 건데 발육 부진과 저체중 허약이 좀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고 사망률이 소말리아인데 나머지 10개국이 다 이 안에 처해 있어요. 여기에는 기아가 심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리포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기아 지수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리포트상의 가장 기아의 큰 동력은 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다 모두 분쟁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엘니뇨 현상에 이은 클라이밋 체인지. 그래서 가뭄이 많이 심하고 가뭄 때문에 그 농작물의 수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축들이 이제 줄어들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먹을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사하라 있는 아프리카의 문제입니다. 남아시아는 좀 특이하게도 영양 결핍과 영유아 사망이 높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의 체질량 지수가 좀 작다, 좀 체격도 작고, 그다음에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뭐 수인성 질환 같은 그런 병들, 그다음에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영양 소외가 결핍이 되고 병이 많이 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남아시아. 그래서 남아시아에 속해 있는 그 예멘과 로힝야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그 남아시아가
항상 그 헤드라인에는 그 사하라 있는 아프리카의 그런 어려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를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 세계 지역 레벨에서 국가 레벨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되었어요. 무려 포인트도 53.7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차드, 그 다음 예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국가들이 가장 어려운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국가를 보면 중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그 폭력과 내전으로 큰 불안정을 겪고 있고요. 총 인구 5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국내외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양 결핍 인구 비율과 영유아 사망이 나쁩니다. 저희가 보건대 분쟁과 강제 이주가 기아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라인 중아프리카 공화국의 밑에 나라인 차드 또 안 좋은 나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멘 이 나라가 안 좋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따 나중 세션에서 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국가 얘기만 더 하고 한 국가 얘기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올해 또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지속적인 그런 생션 제재 상황 속에서 새로운 그 물품이나 또 캐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진 상황이고 그 플러드, 홍수와 드라우트라고 하는 가뭄이 심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 먼 그 지방 지역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지수 순위가 밑에서부터 무려 11위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는 27위였었는데 무려 16계단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중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예멘이 안 좋은 상황에 남아 있고요. 루안다, 미얀마, 에티오피아 이런 곳들은 이제 나아지는 국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강제 이주가 어떻게 기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강제 이주 중입니다. 이주는 뭐 개인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인의 피해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 이주민 규모는 무려 6,85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난민하면 다 해외로 가는 난민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국내 실향민인 IDP, Internal Displaced Person 같은 경우가 4천만 명 정도 있고 또 310만 명이 망명 신청자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루안다 제노사이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고 시리아 내전이 있는 것들이 누적되어서 지금 보시면 IDP 국내 실향민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분쟁 상황에서 기아는 강제 이주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현재 그 GHI 에세이를 쓰신 로라 해먼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무엇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은 그 둘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아와 강제 이주의 연관성이 상당히 크고 고려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리서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4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아와 이주는 정치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치적 결과로 이루어진 행동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그런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그들을 이제 돕는 걸 접근한다는 말이고 더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 사람들이 난민 이슈를 이제 정치적 이슈로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을 도와야 되는데 인도주의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 얘기로 이게 이슈가 변질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강성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예멘이나 로힝야 그 난민들에게 고스란히 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은 장기화된 강제 이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 지원을 포함해 보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난민의 80%가 10년 이상 그 지역의 난민 캠프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20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단순 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날 먹을 걸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들 스스로 살아가게끔 도와줘야 되고 또 그들의 또 생활의 바뀜에 따라서 그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한 제안입니다. 그 식량 부족을 겪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출신국에서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식량 부족을 겪는다는 것은 해외로 가는 난민들이 아니라 그 국내 실향민 자체가 멀리 못 가요. 가까운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출신 국가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 또 그 상황에 맞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주민이라고 해서 회복력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고, 맞죠? 역할을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책을 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도 질문도 해주시고 또 특히 예멘과 로힝야에 대한 얘기들은 이후 2부 세션 때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